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니 많이 하면서 이제 요즘 좀 이제 그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연금 개혁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작가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결정된 건 특별히 없습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막 흘러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뭐 키워서 나오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나오는 거지, 무슨 정부 차원의 안이 있다거나 국회 차원에서 뭐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프로세스 상에는 3월 중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단일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문위에서도 뭐 그 합의안을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한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과 보고서 형태로 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국회 연금특위의 구성원들은 또 의원님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자문위에 계신 분들보다 전문적이진 않으시니까 좀 너무 또 정치적으로 논쟁만 하다가 또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구조개혁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민간자문위원회에 뭐 구조개혁이나 타연금과의 이런 형평성 해결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이 구조개혁, 뭐 다른 뭐 공무원이나 군인연금까지 이제 고려해서 또 뭐 좀 안 좀 내시오 그러면 또 이제 던지겠죠. 그럼 또 논의해가지고 다시 오고, 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이 되게 어렵고 힘든 문제라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초당적인 합의 선언도 좀 하고, 예, 이 정도는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정치적 결단은커녕 뭐 죽어도 야당 대표는 안 만나죠. 아예 뭐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가문에 넣을까? 이런 상황이니까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예, 연금개혁 리더십 일단 실종이 됐고, 그리고 저기 그 뭐 원래 대선 때 공약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뭐 특별위원회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부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먼저 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시작부터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했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예, 좀 많이 것도 미심쩍고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번에 안 하면 정말 큰일인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원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국회 소속으로 띄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대선 때 많이 얘기됐던 거. 그것부터가 일단 대선 공약 위반이고 뭘 하려는 진정성이 네. 있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네. 거죠. 정 소장님, 추가로 좀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바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연금 개혁은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뭐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걸 보면은 국민연금만 일단 개혁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만 조금 더 내거나 또는 좀 더 늦게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정 안정 정도. 그러면 이걸 보통 개수 조정 뭐 또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연금도 문제가 크고 기초연금도 부족하고 국민연금 부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이 어려울수록 더 원칙, 더 바람직한 방향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이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것을 통합해서 어떤 우리 국민 경제에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연금 체계를 만드는 거. 이걸 만들어서 시행을 못 하더라도 어떤 그림이라도 한번 제대로 그려놓고 보자. 요즘 현재까지 개인들 차원에서는 그런 게 조금씩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그림조차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땜방이나 단편적인 개혁만 했는데 이거 갖고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연금을 개혁해서 뭐 기초연금은 그냥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기초연금은 사람이 생존을 위한 연금을 주는 거다. 몇 세 이후부터.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정도를 줘야 되느냐? 이것은 뭐 생존이니까 모든 국민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뭐 재정으로 정부에서 얼마를 주겠다. 뭐 40이 됐건 50이 됐건 이런 식으로 좀 여기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계의 이제 공적연금은 이걸 받아서 생존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겠다. 여기는 뭐 공무원,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해서 어떤 제도로 가겠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정부가 이렇게 지급 보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그게 없습니다. 물론 뭐 때가 가면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이지만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정부 지급 보증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기초연금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보완연금 제도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생활, 뭐 아까 말한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연금은 한 공적연금 정도로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되 개인이 부담을 많이 하는 형식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연금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까지는 정부가 확실히 지급 보증을 하고 어디는 좀 이렇게 개인의 기여가 많이 가는 형식으로 연금 제도를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전부 다 구상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에서 실행을 못했더니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놔보자.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과거 연금 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급 입법이 안 됩니다. 기득 이미 낸 사람, 그죠? 사람들은 다 옛날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금을 받거나 곧 받을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더 많은 토의를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끌고 가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작가님, 그럼 이 3대 공적연금 통합, 이 통합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예전에 제가 책 쓴 게 사실 그 통합 방안을 쓴 거였는데 무관의 공적연금.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제도 통합도 좋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그 특혜만 바로잡아도 큰 전진이라고 사실 보긴 해요. 근데 제도 통합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사실 연금을 통합을 하게 되면 설사 이제 재정이 아니라 제도 통합을 하더라도 처음에 부담이 큽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크고 나중에 갈수록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근데 지금 만약에 안 맞고 나중에 맞으면 회초리 맞고 몽둥이 맞게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제도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명백한 특혜나 이런 걸 바로 잡든지 이 둘 중에 해야 되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18%를 내거든요. 지금 기여금이랑 부담금 합쳐서. 근데 그거를 국민연금처럼 9%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입마저 줄면 그렇다고 기존에 받던 분들 돈을 반토막 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제도에 이제 통합이 어려운 건데 사실 이건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NDB, 뭐 NDC 해가지고 그 명목 확정 급여 해가지고 실제로는 내 퇴직연금이 기존의 수급자한테 쓰여요. 어차피 정부가 사용자라면 월급의 8.33%를 퇴직급여로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으로.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그거를 어디 보험사나 그 금융사에 이제 그 적립을 하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내 금액이 쌓여 있는데 그 금액을 실제로는 현재의 수급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식의 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수급자들 문제도 해결하면서 제도를 통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허위 계좌 아니냐? 근데 사실 저도 공무원 연금 가입자인데 내 연금 조회하기 들어가면 막 돈이 쌓여 있어요. 나 얼마 받을 거고 내 돈 얼마 쌓여 있고. 근데 그거 다 아니거든요. 사실 그 돈 지금 수급자한테 다 쓰이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연금을 통합하게 되면
그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존의 우리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고용보험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젊을 때부터 받고 공무원연금도 똑같이 그게 있어요. 있는데 단지 공무원은 잘릴 일이 없을 뿐이에요. 학교 폐교한다고 사립학교처럼 교사가 잘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단지 적용이 안 될 뿐이지 다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한 6년 전 자료이긴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똑같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료 수입이 한 1조 8천억이 듭니다. 예, 상당히 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이 또 안정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동일하게 연금 내고 퇴직연금 보장받고 고용보험 보장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당히 큰 개혁이다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 아까 일찍 받는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숨겨진 특혜들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입자 평균 소득 반영하는 그 금액을 공무원과 국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마디로 공무원과 국민을 다 섞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를 재분배 값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 연금 통합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봐요. 참고로 표 3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금 사실 민간자문위에서도 가장 치열한 논쟁이 소득 보험료를 올리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냐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느냐 이게 제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선 공약이 소득대체율 50%였고 지금은 뭐 50%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계속 올리자는 얘기들을 꾸준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국민연금의 A값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효과적이냐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똑같이 10%면 예를 들어. 근데 A값이 오른다는 것은 정액으로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인상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금이 만약에 제도를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재분배 값이나 이런 걸 동일하게 한다거나 하면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A값 대비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예,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 아까 제가 앞에서 작년에 얼마라 그랬죠? 뭐 200. 공무원은 500만 원, 268만 원이었고 공무원은 500만 539만 원이 예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이었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고 뭘 한다는 거죠? 그 A값을 갖고? 그러니까 꼭 연금제도를 똑같이 동일하게 통일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차피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소득 재분배 값이 들어가요. 평균 소득이. 근데 그 평균 소득 반영되는 평균 소득의 차이가 워낙 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은 500 얼마고 한쪽은 200 얼마고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모두 이런 특수직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혁 효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도 이익이고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이 평균값을 높여가지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특히나 저소득 가입자들한테는 더욱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 좀 추가로 설명해. 내가 좀 잠깐 질문 비슷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A 값을 통합하면은 공무원 연금은 혜택이 너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반발이 더 클 것 같은 통합보다 일반적인 통합보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너무 높아져서 또 재정이 더 빨리 부진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 너무 높아지지는 않는 게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무원연금 그렇죠. 가입자가 그러니까 합하면 네. 한 500이 가는 게 아니고 한 300이나 350 정도 가겠네, 그죠? 예. 이게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추가로. 300 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정 소장님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추가 의견은 이 통합이나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는 이 지금 보통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본 결과 자기 이익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개혁위원회, 지금 국민연금 개혁 민간위원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교수님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혜자의 가능성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금 나왔던 어떤 이익에 좀 반하는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가능한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래에 내야 될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나 교수님들은 안 했으면, 참가하더라도 최소화했으면, 이러면 조금 더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분들이 개혁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저도 뭐 정부 일 그런 것들 도와주면 되게 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사학연금 대상자. 사학연금 대상자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연금. 국립대학은 공무원연금이고 사립대학은 사학연금입니다. 이분들이 해요. 이분들이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냥 참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권을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좀 어떤 좀 제대로 된 방향을 받는데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게 되는 격인데요. 예. 그러니까 참 이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통합한다는 거,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고.